안녕하세요. 중국을 만든 고전 명문선. 오늘은 지난번 논어에 이어서 등왕각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왕각서라는 것은 뭐 보통 우리가 등왕각서라고 이렇게 원문으로 이렇게 원어로 이렇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것을 풀이하자면 이 등왕각에 올라라고 하는 그 이제 칠원율시가 있어요. 이 사람이 지금 칠원율시 등왕각에 올라를 이제 이것을 짓기에 앞서서 그 서문에 해당되는 이야기를 이제 등왕각서, 그러니까 등왕각에 올라라고 하는 시는 이제 칠원율시지만은 이것을 짓게 지은 그 서문은 이제 산문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왕발이라고 하는 당나라 초당 시기에 그 시인이 쓴 등왕 서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 등왕각에 올라라는 말은, 여기서 등왕각서에서 올라라는 말은 없지만 뒤에 원문을 보면, 이거 원제를 보면은 거기에는 오르라는 뜻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라라고 이제 그 우리말 그 제목을 이제 그렇게 지어봤습니다. 우선 오늘은 해제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이 문장이 기니까요. 여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원제는 뭐냐면, 이제 그 추일 등 홍부 등왕각 전별서, 이것이 이제 원문 원제입니다. 원제. 추일이라는 것은 이제 가을날 이런 말이죠. 이것을 지을 적에 아마 9월 9일 중양절이었죠. 그죠? 가을에 등은 오르다 이런 얘기죠. 홍부라면 홍주, 이 등왕각이 있는 곳이 이제 홍주니까 홍주의 관청. 홍부, 여기서 이제 홍부는 이제 홍주를 말하는 겁니다. 홍주의 등왕각, 이 등왕각에서 이제 등왕각에서 등왕각을 중수하고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잔치를 벌였거든요. 이때 전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때의 그 등왕각도 뭡니까, 왕발도 여기 초대를 받았거든요. 이 왕발은 잠시 여기서 이제 들려서 이제 잔치에 참여하고 또 갈 길을 가야 될 사람이니까 이 전별한다. 전별한다라고 또 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전별이라는 뜻은 우리가 보통 전별금 그러잖아요. 누가 직장을 다른 데로 부서를 이동하거나 직장을 옮기면은 그 사람 함께 일했던 사람들이 모여서 회식을 하면서 이제 보내주셨습니까? 그것을 전별한다 그러죠. 그때 이제 여비로 쓰라고 그러면서 다들 돈을 모아서 봉투에 넣어주는 거, 이거 우리가 전별금 그러죠. 저는 잔치에서 이별한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서문이다 이런 뜻이에요. 등왕각은 이제 오늘날 강서성 남창에 있는 이제 누각인데, 요거는 이제 누가 건축을 했냐면은 당고조 이연의 아들, 아마 22번째 아들인가, 굉장히 아들이 많았는데 22번째 아들인 이원영이 이제 등왕에 봉해지고, 옛날에는 임금의 황제의 그 아들들은 이제 아들들이 뭐 좀 괜찮다 싶으면 전부 지방의 왕으로 봉을 하죠. 그래서 천자가 황제가 있고 그 밑에 이제 임금들, 지역의 임금이죠. 지역이 여기서 왕이라 그러는데, 이 등은 원래 어디냐면요, 오늘날의 산동성에 있습니다. 오늘 산동성의 그 지역의 등이라고 하는 곳에다가 임금을 봉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이제 등왕이라고 그러는 것이죠. 등왕에 있다가 그다음에 다시 이 사람을 홍주 자사로다가 이제 부임을 시켰습니다. 등왕에 있다가 홍주라는 곳이 그 당시 굉장히 큰 도시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등왕은 산동성에 좀 뭐 지방에 있다가 이제 굉장히 큰 도시로다가 자사라고 하는 어, 벼슬로 옮겨서 했죠. 근데 이때에 이제 당고종 이제 상원 2년, 즉 675년 가을에 왕발이 이제 교지 현령으로 있던 자기 부친을 뵈러 가던 중에 이제 남창을 들렸습니다. 이 남창을 들렸는데, 이때 홍주도독 이제 연백서가 등왕각을 중수했죠. 그러니까는 이 등왕이 홍주자사로 가면서 이제 이 등왕각을 이제 세웠죠. 등왕각을 세웠는데, 이 나중에 이제 홍주도독 연백서가 부임을 해서는 이 등왕각을
중수해가지고 중수해가지고서 이제 그 마침 중양절이니까 그때 연회를 개최한 것이죠. 중수한 기념으로다가 이때 왕벌도 초청을 받아서 참석하게 되었는데 근데 이제 그의 이미 그때의 그 젊은 이 사람이 좀 뒤에 설명하겠습니다만 왕발이 그 젊은 나이에 아주 그 문명이 자자했기 때문에 이 사람한테 이제 그 글을 부탁했던 거죠. 글 한번 써달라고. 그래서 이제 그때 이때 이제 탁 받자마자 그냥 이제 첨삭 한번 하지 않고 그걸 단번에 완성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연백서에 사위가 어떻고 저쩌고 하는 그런 전설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그거는 한번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 전설이 나옵니다. 어쨌든 이제 그 얘기는 뭐냐면 그만큼 이제 왕발의 어떤 글 재주가 좋았다. 한 번에 들어왔다. 그러니까는 이 등왕각은 그 자체로도 물론 그 굉장히 그 이름 잘 지은 이제 누각이긴 합니다만 이름난 누각입니다만은 오히려 이 올해 그 중국에 수많은 누각이 있지만은 이 등왕각이 유독 유명하게 된 것은 바로 이 왕발의 이 등왕각서라고 하는 이 글 때문에 더욱 유명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중국 문학사에서는요 이 작품 이 작품은요 등왕서는 이제 별려문의 백미 별려문의 백미다라고 하는 이 글이 이제 산문인데 이제 이 산문의 그 문체를 당시에는 이제 별려문이라고 불렀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게 유명하게 된 겁니다. 이 왕발의 글 때문에 등왕각이 더욱 유명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럼 왕발이라는 사람을 아주 간단하게 알아보죠. 왕발은 자 650년에서 670년까지 살았던 사람인데 이거 보죠. 이거 보면은 26년 살은 거예요. 굉장히 젊은 나이에 죽은 거죠. 네, 이 사람의 자아는 자안이고 강주 용문 사람입니다. 이 초당 시기에 글재주가 뛰어나서 이게 일찍부터 관직에 이제 나아갔는데 원래 이 글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표현력이 좋으니까 뭔가 말하고 싶은 게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말로 하면은 이제 그냥 없어지고 마는데 이게 글로 쓰면 남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당 고종의 필화를 입어서 촉지방으로 추방되었죠. 추방되었죠. 중국에서는 이제 그 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이제 이런 글을 짓더라도 이제 재주가 좋은 사람들은 죽이긴 아까우니까 멀리 유배를 보내죠. 그래서 이제 추방되어서 이제 유랑 중에 이제 익사를 한 그런 이제 불운한 이제 젊은이였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양형, 노조린, 낙빈왕 이 사람들과 함께 초당사걸, 초당사걸이라고 이제 중국 문학사에서는 불립니다. 이 대표 작품으로다가 이제 이게 송두소부 지임촉주라고 하는 게 아주 잘 알려진 시가 있죠. 오온율시인데 송은 송별하다는 얘기죠. 두소부라고 하는 자기 친구를 지임 촉주로 보내면서 이러면 촉주로 떠나 보내면서 지은 시인데 이 시가 아주 아주 명시죠. 이거 한번 좀 찾아서 한번 읽어 한번 보시면 정말 잘 지은 시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특히 변문을 잘 쓰기로 유명해서 이 등왕각서 그러면 이 변문의 백미 앞에 말씀하셨듯이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잠깐 변문이란 무엇인가, 변문이란 무엇인가 잠깐 좀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려문이라고 하는 것은 변체를 이제 활용해서 쓴 쓴 문장입니다. 변체를 활용해서 쓴 글. 근데 그래서 이것을 변체를 사용해서 변문 또는 병문이라고도 합니다. 병문 또는 변문이라고도 부르는데, 자, 이 변체란 무엇인가? 변체는요, 이 변자가 뭐냐면 말 두 필 나란히 수레에 메울 변자입니다. 말 두 필을 수레에 나란히 메울 변. 옛날에는 이제 수레를 말 둘이 끌었죠. 수레를 이제 말 둘이 이렇게 둘이서 이제 수레 하나를 이제 끌고 가지 않습니까? 끌고 가는데 이게 쌍두마차라 그러죠. 쌍두마차. 말 두 마리가 끌고. 근데 보통 사두마차 이게 말 네 마리가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근데 이게 말 네 마리 사실은 이 끄는 건 이 두 마리가 끄는 거고요. 말 두 마리는 옆에 그냥 따라만 가는 겁니다. 왜 따라가냐면 장거리를 갈 적에는 이 말 두 마리가 그 짐을 끌면은 수레를 끌면 힘드니까 요 옆에 끌려가던 두 마리하고 이제 임무교대 하는 거죠. 아, 요즘 말하면 스페어 타이어라고 하나요? 맞아. 하여튼 간에 나중에 한참 가면 이제 너무 오래 가면 말이 지시니까 말을 바꿔주기 때문에 이것을 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말맞자 쪽에 넉사자 쓴 거요. 사라고 얘기하는데 이것도 결국은 말 두 마리가 끄는 겁니다. 이 말 두 마리가 이제 끌 적에 수레의 두 마리를 메운다는 그런 변자입니다. 변자. 응? 그게 변체입니다. 이 우자 별려문의 려자도요. 별려문의 려자도 이 저기 여기 내가 제가 쓰질 않는데 려자는 이게 뭐냐면 이렇게 짝려자에 짝려자. 그러니까 말 두 마리가 한 짝을 이루어서 이제 수레를 이루어서 수레에 메운다 이런 얘기인데 즉 모든 문장을 대우 말 두 마리를 수레에 메우듯이 대우 짝으로 이 대우는 한 쌍으로 짝을 짓는다 이런 얘기예요. 대우는 한 쌍으로 짝을 짓는다 대우 즉 두 구씩 짝을 맞춰 써내려가는 형식을 대우라고 합니다. 두 구씩 짝을 맞춰 써내가는 형식이요. 이것은 매우 오래된 하는 그 문학 형식이죠. 대우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꼭 문학뿐만 아니라 음악에서도 이 대우는 굉장히 대위법이라죠. 대우는 굉장히 중시되는 하나의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하나의 형식이죠. 근데 대구를 이렇게 계속 추구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글자 수도 앞뒤로 맞아야 되죠. 그죠? 앞에 나오는 구하고 뒤에 나오는 구가 항상 짝으로 이루어지니까 두 개의 글자 수를 앞뒤로 맞춰야 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아분까지 해야 돼요. 아분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성률도 조화시켜야 돼요. 성률이 저 소리의 규칙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은 결국 뭐냐면 외우고 싶도록 이렇게 성률과 아분을 잘 만들어내면은 우선 아름다움이 생기잖아요. 그럼 아름다움이 생기면은 당연히 그것은 외우기도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외우기 쉬워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도 이 팝음악에서도 보면 이 라임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맞추는 것을 굉장히 중시하잖아요. 그래서 이 라임을 잘 만들면 또 그것이 굉장히 사람들한테 환호를 받죠. 라임을 잘하는 게 하나 기술이니까요. 자, 이러한 변체는 형식의 아름다움을 중시하는 속성을 갖게 되죠. 변체를 하게 되면 이제 아무래도 거기서 아름다움을 많이 느껴지게 되니까 아름다움이 결국 문학의 속성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아름다움을 많이 만들어내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아름다운 그 내용도 많이 들어가야 되죠. 그러니까 거기 전고가 나옵니다. 전고. 전고가 나오게 되면서 자연히 어떻게 되면 어려운 단어와 글자를 많이 동원하게 되죠. 그러면 나중에 결국 읽기가 난섭하게 되는 거죠. 읽기가 어렵게 되는 거죠. 전고가 나오고 옛날에 어떤 고전에서 나온 그 이야기라든가 아니면 누가 지은 구절이라든가 또는 어려운 단어라든가 어려운 글자 같은 것을 이제 많이 동원을 해야지 읽는 사람들이 이거 참 이 지은 사람이 참 많이 하는구나라고 하는 감탄도 자아내게 되고 또 이런 것을 어디 가서 내가 또 되풀이해서 풀더라도 저 어떻게 그 어려운 거를 아느냐 그러면서 주위로부터 이제 많은 이제 칭찬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냥 가면 갈수록 글이 어려워집니다. 글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이제 중국의 전통 사대부 문학 이 중국의 문학은 이제 두 가지는 알 수가 있는데 하나는 사대부 문학이 있고 하나는 통성 문학이 있습니다. 팝 음악이죠. 통성 문학, 팝 음악이 있고 사대부 클래식 음악, 클래식 이제 문학이 있는 거죠. 클래식과 팝으로 문학을 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클래식 문학에서는
운문과 산문으로 나누거든요. 운문과 산문, 산문으로 나누는데 이 변려문은 기본적으로 산문입니다. 산문인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성률과 아분을 강구하다 보니까 이게 운문이 돼버리는 것일 수가 있죠. 운문이. 그러니까 실제로는 산문인데 여기에 운문적인 요소를 강구하다 보니까 그 중간 형태로 보는 것, 그 중간 형태가 되는 것이죠. 산문도 아니고 운문도 아닌 또는 산문이기도 하고 운문이기도 한 그러한 그 양쪽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아주 특별한 문학 그 장르가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변려문이 그래서 저 아름다움을 추구하다 보니까 어려워지는 이런 이제 그 단점이 생기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변려문은요, 이 원래 언제 생기냐면 한위, 한위 시면 한날 그 후한의 말기죠. 후한 말기 즉 말하자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삼국지, 삼국지 연의를 우리가 많이 그 알고 있는데 그 시기부터 이제 처음에 이것이 기원해가지고 남북조 시기에 이제 문인들 사이에 널리 애용이 되게 되었습니다. 남북조 시기에 이제 문인들이 이거를 이제 많이 이제 쓰고 작품도 많이 냈죠. 그러다가 당대에 와서 이게 사령문으로 정착이 됩니다. 사령문이라 왜냐하면 앞에 나오는 구절이 4개고 뒤에 나오는 구절이 6개라는 뜻입니다. 글자 수가 그러니까 짝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죠. 이게 변려문이니까 변체니까 짝으로 이루어지죠. 근데 앞에 있는 것은 4개의 글자, 뒤에 있는 것은 6개의 글자로 이루어진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사륙문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그 사륙문을 이제 한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굉장히 참 많이 배운 사람이다 그래가지고서 이제 존중을 하게 되니까 너도나 나도나 이제 이 변려문을 이제 많이 이제 쓰게 된 것이죠. 근데 아름다움을 추구하고 뭐 자기 지식을 자랑하고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러다 보니까 그 글이 어떤 현실을 반영하는 실제를 반영하는 그런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겉만 화려할 뿐이지 현실과는 저 동떨어진 글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른바 우리가 이제 중국이 이제 구어체와 문어체로다가 문언문과 이제 구어체 문장이 이게 분리되는 이제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말과 글이 서로 다른 방향으로 발전해서 한참 가다 보면 이 글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거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 이거죠. 언문 불일치가 여기서 이제 나타나게 돼요. 그러니까 변려문에 와서는 언문 불일치가 굉장히 심각하게 일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러한 어문은 좀 개혁을 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문 개혁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나타나는 게 너무 한유라고 하는 이제 당대의 그 유명한 문호가 자 이거를 이제 비판하고 나섭니다. 변려문 이거 쓰지 말자, 쓰지 말자. 이거 뭐 어렵기만 하고 그건 뭐 무슨 내용도 없는 얘기를 단지 아름답다고 또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용도로만 쓰이지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쓰지 말자 어문개혁한다라고 하는 근데 비판과 함께 이제 그러면 그 대안이 나와 있잖아요. 그 대안이 뭐냐면 고문이라는 겁니다. 이 고문을 쓰자. 그래서 이른바 이제 고문 운동이 일부 진보적인 지식인들 사이에서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한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한문이라고 말해서 바로 이 고문입니다. 이 고문은요, 이게 어디를 표준으로 삼느냐면은 지난 시기 진시황 진나라 이전에 뭐 사서 삼경과 같은 거죠. 사서 삼경과 같은 이제 그런 이제 경전에 쓰이던 글인데 꼭 그런 글을 쓰지 않냐 그런 형태로다가 이제 현실을 반영할 수 있는 실제를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글을 쓰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문 운동이죠. 고문 운동.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으로 봤을 때 중국의 한문이라는 게 어렵지만 참 한문은 어렵다라고 생각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변려문을 읽다가 이 고문을 읽으면 고문이 너무 쉽습니다. 너무 쉬워요. 확실히 개혁 운동이 맞습니다.
지금 이제 조금 이따 다음 시간부터 이제 본문을 읽을 텐데 그거 읽다가 고문 읽으면요. 아 이거는 술술 넘어가죠. 뭐 그냥 정말 글도 아니죠. 뭐 그런 그 생각이 들 정도로다가 쉽게 어문개혁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고문운동도 물론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겪어서 나중에 주류 문체로 자리 잡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이후부터 주류 문체가 되면서 변려문은 이제 그 뒤로 밀려나게 되죠. 그러나 이, 이 구어체를 중심으로 한 그 어문 개혁이 아무리 일어났다고 해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다음 지적인 문장, 같은 문장이라도 뭔가 좀 속된 말로 폼나게 쓰는 거 사람들이 좋아하잖아요. 그죠? 폼나게 쓰는 거 좋아합니다. 실제로 뭐 수능에서도 수능이 아니라 논술 시험에서도 그렇잖아요. 채점을 할 적에 보면은 진짜 폼나게 쓰면 뭐 이것저것 많이 인용해야 그렇죠. 어려운 거 많이 인용해가면서 이제 진짜 그 폼나게 쓰면 점수 많이 받는 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그 뭡니까 현실과 맞는 글을 쓴다고 해서 요즘 SNS에서 쓰는 그런 툴에다가 글을 써보세요. 그러면 아주 그 좀 너무 통속적이고 그렇죠. 너무 상스럽다라는 그런 비난을 명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는 자연이 그 문장 좋은 문장을 쓰면 그 훌륭한 문장을 쓰면 자연히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게 되는 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 변려문에 대한 욕망, 오늘날 중국에서도 보면요, 중국에서도 보면 백화문화운동이 일어나면서부터 지금은 거의 구어체와 말과 글이 괴리되지 않은 그런 이제 그 글을 쓰고 있지만은 이른바 한어라고 하는 글을 쓰고 있지만은 그러나 사람들한테 상을 받는 문인들은 이 고문을 많이 섞어 쓰고 있습니다. 고문.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변려문까지도 많이 가져다 쓰고 있어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예? 변려문 많이 쓰면 사람들이 유식하다고 보거든요. 예? 예. 당장 그렇잖아요. 당장 우리 사회에서도 그냥 뭐 우리나라 대학 나왔다는 것보다는 미국에 뭐 하버드를 나왔네, 뭐 예일을 나왔네, MIT를 나왔네 그러면 사람 달리 보이잖아요. 글도 마찬가지예요. 뭔가 폼나게 쓰면 우리가 모르는 글을 이렇게 쓰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도 저 사람 많이 배웠나 보다. 저 사람의 지식은 신뢰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무리 글을 아주 쉽게 그냥 뭐 통속적으로 쓰면 읽기는 좋은데 신뢰는 안 가는 게 사실이죠. 그래서 이러한 변려문에 대한 욕망은요, 실제로 오늘날에 있어서도 이것은 정말 그 인민 문화를 추구하는 그 중국에서도 이 지식인들은 이거를 쓰려고 엄청 노력을 하고 있는 거죠. 실제로 이런 사람들이 많은 환영을 받아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려문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은 뭐 쓰는 사람이 거의 없지만은 그러나 그에 대한 욕망은 여전히 오늘날까지 내려오고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변려문이라는 것이 어떤 모양인지 우리가 그 등왕학 서어를 한 문장 한 문장 분석해 읽으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이것이 왜 명문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본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